뭘 그렇게 본격적으로. 그래서 수호제기를 보면 이것은 기라는 형식의 한문 수필 혹은 한문 문체고, 이옥설 할 때 설을 했었는데, 설은 어떠한 뭐 사건이나 사안이나 상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거면, 기는 사실의 기록이다라는 그런 특징입니다. 왜 울어? 쟤는. 잠깐만 치워도 돼요? 응. 그거 그냥 손으로 잡아 빼야 돼. 그냥은 안 나와. 반응이 없어. 안녕. 문 빨리 닫아야 돼. 고양이. 발랄하네 아주. 좀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건가요? 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기는 사실을 기록하는 옛날 한문 수필이다. 그리고 이 수호제기는, 수호제라는 그 서재를 지은 다음에 이 서재를 왜 지었는지에 대한 그런 뭐 사연 같은 것들을 적어놓은 그런 글이지. 이런 걸 크게 보면 상냥문이라고. 상냥문은 건물을 짓게 된 계기. 물론 이것만 적는 건 아니고 이거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인 글이야. 상냥문은 건물의 크기.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잘못 갖고 왔어요. 너도 왜 이러지? 아니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맨날 이렇지? 예전에 시부터 몇 분이었지? 99년. 건강하네.
그래서 건물을 짓게 된 배경을 얘기해 주는 게 상량문이고 수호제기도 넓은 의미에서는 상량문이다. 이 수호제기의 형식상의 특징 같은 것들을 먼저 보면 이 수호제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성찰 이런 거를 갖고 있어서 성찰과 반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주제는 읽다 보면 나올 것이고 특징은 추상적인 대상인 마음을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한 것. 그러니까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나와 있고 그리고 반성과 깨달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큰 특징이란다. 그리고 반성과 깨달음이기도 하지만 의문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도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한문 수필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문 수필을 통해서 교훈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딨지? 교훈적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설이랑 기가 닿는 좀 결정적 차이 같은 게 어떤 결정적 차이가 있냐면 설도 기도 옛날 사람들은 글로써 가르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뭔가 전달하려고 해. 깊은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기는 사실의 기록에 가깝다면 설은 의견이나 입장을 표명하는데 조금 더 가까운 거지. 근데 이게 그 정의상 나누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실제로 보면 사실 그 큰 차이는 없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이욕설에서 그 이욕설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집을 고친 건 실제 사실이기는 한가? 사실 알 수 없어. 그냥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어냈을 수 그치. 비유적인 표현으로 혹은 유추의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냈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많은 한문 수필의 설이 대사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경설도 하지 않았니? 경설에서의 그 더러운 거울에 대한 대화가 실제 존재한 대화였을까? 아니야. 그것도 가짜인 거지. 근데 수호제는 진짜 있는 데야. 그래서 이렇게 사실을 기반으로 쓰고 있는 게 기의 특징이다. 그렇게 구분을 해주면 되고 개념적 구분이 조금 더 그래서 중요하다. 크게 보면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읽어보면 수호제, 즉 나를 지키는 집은 이게 수호제의 의미인 거지. 수호제의 의미이고 오는 나 오자야. 나라는 뜻이고 수는 수비하다 할 때 수란다. 제는 건물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수호제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그러니까 큰형님의 서재가 수호제였던 거지. 그러면 큰형님은 누군가? 우리가 정약용의 가족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알려져 있잖아. 정약용의 둘째 형인가는 정약용이랑 같이 유배 갔다가 자산오보라는 물고기 사전을 지었지. 그리고 죽었지. 정약용의 동생인가 셋째 형인가 아마 동생일 텐데 또 천주교 믿다가 유배 가서 죽었어. 정약용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배를 갔는데 정조가 사랑해서 너 천주교 좀 관두면 안 되겠니?
이라고 했어. 너 천주교 관두면 네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줄게 하고, 그래서 정약용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었단다. 더 이상 천주교를, 그러니까 서학을 믿지 않는다라고. 물론 거짓말이었지. 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기도했지. 근데 큰형은 별 문제가 없었던 거야. 그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 사실 이것은 큰형은 정 약돌림이니까 정약현인가 하는 뭐 이런 인물이야.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그래서 이게 의문이 생긴 거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이름이다. 여기까지는 나라는 존재는 나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나지. 내가 나를 떠나서 다른 몸을 차지하면 그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왜 이 큰형님은 자신의 서재를 수호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건 이상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요게 상식적인 생각 혹은 반응인 거야. 이것이 상식적인 생각 혹은 반응이다.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과 반응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이것의 효과는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다.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독자의 의문, 그러니까 독자도 마찬가지의 의문을 갖게 되는 거지. 독자의 의문과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게 되면 주제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맞지 그치 하면서 읽어 나가게 되는 거지. 장기로 귀양 온 이후, 장기는 옛날 지명이야. 지금으로 치면 포항이란다. 포항. 장기로 귀양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그런데 여기까지가 기야. 기승전결의 옛날 한문의 글의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혼자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그래서 이것은 귀양지에서 유배를 하면서 생각이 깊어졌다. 성찰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이렇게 갑자기 깨닫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니? 그치. 그거를 한자로 하면 도노라고 부른단다. 도노. 이게 그 불교의 깨달음의 방식이거든. 갑자기 종교적으로 확 깨닫게 된다. 근데 이러한 의문점이라고 하는 건 수호의 의미에 대한 혹은 뭐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거야. 수호가 어떤 뜻인가에 대한 답을 얻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고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텐데,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유배를 가기 전에 이런 의문이 있었고, 유배를 가서 성찰을 하게 되니까 깨달음을 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이게 깨달음인 거지.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냥 냅둬 그냥. 그냥 올라가고 싶다는 거 같이 알려줬는데. 그래서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이 밭은 땅이지. 첫 번째 지키지 않아도 될 대상을 얘기하는 거지. 지키지 않아도 될 대상으로는 땅이 있다.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왜 지킬 필요가 없냐면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건 훔칠 수 없는 거야. 이것은 훔칠 수 없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 훔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실나무들을 뽑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도 마찬가지. 그 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이게 동산의 꽃나무와 과실나무들. 이게 지키지 않아도 될 대상. 두 번째고, 그러니까 나무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훔치기 어렵기 때문에. 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물론 맘 먹으면 훔쳐갈 수 있지만 하지만 그건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지.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이게 세 번째 대상.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이 책은 훔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훔쳐가 봤자 그 책은 많기 때문에 훔칠 필요가 없는 거지.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옷과 양식이 네 번째 대상이지. 이것도 훔쳐가 봤잖아. 왜냐하면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여기저기 많은 거지. 그러니까 훔쳐가 봤자 나에게 훔칠 수는 있는데 훔쳐가 봤자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인 거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건 그런 거지.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보면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는데 하나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 할 것은 없다. 여기까지가 자문 자답으로 이루어진 형태이고 그리고 이게 이 수호제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이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단다. 아니면 자기 다리가 짧은 걸 자기가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안타깝다. 고양이는 몸을 잘 쓰는데 아직 너무 잘 쓰네. 그치? 잘 쓰지? 아직 1개월 치고는 이 정도면 되게 잘 키웠네. 아 그래요? 이런 애들이 성묘되면 수업하는데 여기 그 점프해서 나오잖아요. 저기가 아니고 그 에어컨 위, 냉장고 위 이런 데 되게 좋아해. 책장 위 이런 데. 물론 이런 거 키우는 집에서는 인덕션하면 안 되잖아요. 인덕션도 요즘 고양이용 나와. 아 진짜? 오래 눌러야 되는 거. 아무튼 어디까지 했지? 그러나 여기까지가 자문자답이다.
그리고 자문자답구와 열거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뭐 버릴 수 있겠는가 이런 걸 통해서 서리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많은 표현 방식을 쓰고 있고 이 굉장히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뭘 전달하려고 하냐면 이걸 통해서 뭘 전달하려고 하냐면 성찰의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았다라고.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왜 그러냐면 밭, 땅, 집 되게 중요한데 그건 못 훔쳐. 뭐 꽃나무, 과실나무 중요하지 재산이니까. 근데 훔치기 어려워. 책 학자니까 책 굉장히 중요하지만 훔쳐봤자야. 옷과 양식 사람으로서 아주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훔쳐봤자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 나의 외부에 있는 대상들은 못 훔치거나 훔쳐봤자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렇다.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오늘도 왔다 갔다 이건 어디 갔지?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면 출입이 무상하다. 근데 처음 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 내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한대. 달아나기를 잘한다. 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어떤 때는 착했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어떤 때는 인격적이었다가 어떤 때는 비인격적이었다가 사람들의 성격은 너무 자주 변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라는 건 마음이 쉽게 바뀐다. 그리고 마음이 있다 없다 한다는 건 유혹에 잘 넘어간다라는 그런 뜻이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이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이라는 건 현실의 나와 본질적 나 혹은 뭐 자아라고 부를 수 있겠지. 이게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이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현실의 나와 본질적 내가 일치하는 게 배반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첫 번째 유혹에 약하다. 즉 유혹을 하게 되면 내가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지.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다. 한 번 떠나가면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모른다. 그래서 잃어버린 본질적 본질적인 나를 다시 찾기는 힘들다. 되찾기 어렵다. 이게 본질적 자아의 특징인 거죠.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요 내가 그래서 본질적 자아이고 수오제에서 오의 의미는 본질적 자겠네.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요게 바로 이 문장이 서리와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가 쓰인 문장이란다. 마음을 본질적 자아를 꽁꽁 묶어서 잠가 놓아야 한다라고. 이 본질적 자아가 실체가 있는 대상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가 승 부분이고, 승 부분에서는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더라 라는 그런 얘기다. 그 다음은 이제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해줘야지. 뛰어. 야야야야야. 냅둬. 놀고 있는 건데. 항상 배우는 거죠. 그치? 그러면서 이제 아니 이거 근데 순수하게 노는 거야. 그 다음은 반성으로 넘어가게 된다.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요게 첫 번째 내가 현실적 자아이고, 이 따옴표 친 게 본질적 자아다.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그러면 현실적 자아는 이렇게 본질적 자아를 자주 놓쳐버린다를 얘기하는 거고, 본질적 자아는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나의 성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잃은 사람이다 라는 데서 후회와 반성의 정서를 알 수 있다. 나를 잃은 사람이다.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이런 사람도, 정약용 같은 천재도 10년 동안 공부한 거야.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관대의 비단 도포를 입고, 이 사모관대의 비단 도포다. 요건 비유지, 비유. 비유 중에서 모으게 이거 벼슬아치를 비유하는 건데, 그러니까 벼슬기를 비유하는 거네. 대유지, 대유. 원래 안녕. 원래 얘네들은, 너 고양이 알레르기 있니? 고양이요? 응. 저 서울 사는데 어렸을 때 잠깐 응. 상주 키웠다고? 고양이요? 응. 옛날에 잠깐. 그렇구나. 다행이구나. 근데 왜 여기는? 모르겠어. 지난주부터 우리 수업을 참여하고 있어. 내가 무슨 비유인지 얘기해 줬나? 네? 비유? 대유다. 백주도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그래서 과거 시험 준비하는데 10년, 과거 이후에 벼슬아치로 12년을 보냈다. 그러니까 총 22년을 보내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가 본질적인 자아를 잃고 바쁘게 돌아다녔다.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 미친 듯 바쁘게 나의 몸을 가볍게 여기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게? 기역, 미음, 디귿. 대단한데? 경거망동이다. 경거망동했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이 바로 포항. 너도 안 갔었어? 교재 안 오래돼. 너 교재 아예 안 받았나?
잠깐 있어봐. 그랬나? 아닌데? 줬는데? 아닌데? 교재 줬는데? 아무튼 근데 뭐 딴 거고 오늘은 모든 전 너희들 모두 다 교재를 안 갖고 왔구나. 그러면 또 뽑아야지. 몇 페이지였더라? 너 되게 신났다. 고양이가 우다다다 해줘야지. 아무튼 요게 어딨어?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 이게 장기라는 곳이고 지금 현재 포항이고 왜 문경세제라는 말이 나오냐면 문경세제 혹시 가봤니? 문경세제는 그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 넘어야 하는 산, 고개가 문경세제야. 경상도 지역 사람들은 모두 문경세제를 넘어서 과거를 보러 가는 거야. 거기가 산도 험하고 호랑이도 많이 나오고 그랬대 옛날에. 그래서 문경세제는 그런 그 출세라는 여기 출세, 응? 출세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데인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벼슬에서 쫓겨나서 다시 한번 문경세제를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건 모든 게 허사가 되었다라는 거야.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벼슬에서 물러났다라는 뜻이니까 유배 혹은 귀향을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하필이면 문경세제를 언급을 한 거야. 그렇다.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여기서 이렇게 따옴표에 있는 나는 모두 본질적 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현실의 자, 현상적 자, 겉보기의 자인 내가 귀향을 오게 되니까 본질적 자도 따라오게 되었다더라. 나는 나에게 말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 자가 본질적 자에게 물어본 거지.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영혼아 도깨비에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손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래서 현실적 자는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현실적 자가 잘못 산 거니까 나는 여기 귀향 올 수 있는데 본질적 자는 잘못한 게 없거든. 근데 너는 왜 왔니? 왜 그 본고장, 너가 원래 있었던 곳, 즉
고향에 가지 않고 여기에 왔니? 라는 건 이것도 역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지만 이것은 성찰의 일환, 성찰의 수단이더라. 그리고 이 성찰, 반성은 어떤 거냐면 가족이나 이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고향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 가족, 이웃, 고향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한 자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했다. 무엇에 얽매였냐면 여전히 벼슬에 얽매이고 있었던 거야. 22년이나 했던 일이고 또 뭐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굉장히 잘 나갔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건 드디어 나를 붙잡은 거야. 귀양을 와서 유배를 와서 본질적 자아를 붙잡아둘 수 있었던 거지. 본질적 자아를 지키게 된, 혹은 만나게 된 거지.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이 둘째 형님이 그 아까 이야기한 정약전 자산호고 쓴 사람이지. 또한 그 나를 잃고 남해의 섬으로 가셨는데 이 남해의 섬은 흑산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영화도 있었는데 옛날에 일부러 흑백으로 찍은 뭐 영화 있었는데 제목이 뭐였지? 제목이 자산호고였나? 아무튼 남해의 섬으로 가셨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건 이 정약전도 본질적 자아를 찾게 되었다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승전에 해당하는 거야. 전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를 잃고 살아온 과거를 반성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유독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의 단정히 앉아 계신다.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본디부터 지키는 바. 이 지키는 바가 본질적 나, 본질적 자인 거지.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서리법 쓰고 있지.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왜 수호라고 붙인 거야? 이 큰형님은 왜 수호라고 붙였을까? 거기서 본질적 자아를 지켜서 계속 지키고 싶었던 거지. 수호라고 지은 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수호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대사를 인용을 하고 있는.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현이라고 하셨다. 태현은 뭐 깊고 뭐 현모한 이치 뭐 이런 뜻이야. 태현이라고 하셨다. 나는 홀로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현은 본질적 자아를 얘기하는 거지. 나의 태현이 본질적 자아더라. 이는 그 이름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맹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유교에서 혹은 유학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2명 해라 그럼 공자맹자고,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한 명만 더 대봐라고 하면 주자였겠지. 성리학 만든 사람. 이렇게 이 엄청난 사람을 인용을 하게 되면 자신의 깨달음, 즉 교훈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지면서 이것은 옛날 고전 한문 수필에서 반드시 등장해야 하는 구성 요소였었단다. 그러니까 뭔가 교훈을 전달하고 싶어, 마지막에. 그러면 자기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인용을 딱 한 번 해주는 거지, 마지막에 주제격으로.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이게 그러니까 인용을 통한 주제, 자신의 생각에 썼구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고 하셨는데, 그리고 강조고 뭐 근거인 거지. 참되도다 그 말씀이여. 감탄하고 있네. 그러면 영탄법도 쓰고 있다.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는다. 아까 내가 상냥문이라고 했는데 기문도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건물을 지은 배경을 적은 글이다. 그러면 요게 사실 요 문장이 이 문장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라고 할 수 있지. 이러려고 썼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결 부분이다. 결 부분은 수호제기를 쓴 내력을 밝히고 있다. 라는 거. 수호제기에서는 당연히 주제가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좀 뭔가 까다롭고, 그러니까 시험 보는 학생들을 괴롭히고 싶다라고 하면 밭부터 시작하는 그거 있잖아. 밭하고 뭐 집하고 꽃나무, 과실나무, 책, 옷 이런 부분, 그 부분을 정리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단다. 그리고 표현법들을 물어보는 거, 그리고 현실적 자와 본질적 자를 나누는 방식의 시를 엄청나게 여러 편을 쓴 사람이 윤동주야. 윤동주의 시랑 엮어서 나오는 경우도 꽤 있었고, 보기에서 정약용의 삶을 언급하면서 그 정약용의 삶과 이 수호제기를 비교해서 해석해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지. 왜냐면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약용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약용 뭐 유배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약용이 실제로 뭘 하고 어떤 정책들을 추구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국사 시간에 배우기는 하는데 정전제만 뭐 배우기는 하거든. 그리고 또 하나 알만한 건 수원 화성 정도지. 그거 말고는 잘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보기로 내기에도 충분한 사람이란다. 그렇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어보도록 하자. 나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또 사라졌네. 나를 지킨다는 거 뭘 의미할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뭐 대충의 정보들을 통해서 나를 지킨다는 게 의미하는 건 본질적 자아를 그러니까 본질적 자아를 잃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신념이나 주관을 잃지 않는 거지. 왜 이 사람이 과거 시험을 공부했던 10년과
벼슬길에서 헤매었던 12년을 후회하냐면 처음에 과거 시험을 준비했을 때만 해도 정약용 정도의 사람이면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나중에 내가 벼슬이 되면 이제 관리가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까지 했을 거야. 근데 이것도 한두 해지 막 5년, 6년, 7년 이렇게 고시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최선의 그러니까 가장 최우선 목표가 과거급제가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벼슬을 했을 때도 한 1, 2년 정도는 초심을 잃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이것도 한 10년, 11년 막 이렇게 가면 매너리즘에 빠지겠지. 그러면서 진짜 나를 잃어버리게 된 거야. 그래서 후회를 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걸 잃고 유배까지 와서 나 자신만 남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신념과 주관을 잃지 않는다라는 건 세상 속세의 유혹에 혹은 세속적 이익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겠지. 그렇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텐데 요거는 나올라나? 명포를 추억하면? 안 나오려고 저는 못하겠어요. 그럼 요것도 해야지.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해보도록 하자. 수업은 안 했어요. 그래? 끝났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수호제기보다는 훨씬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거니까 해보도록 하자.